흔히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갈등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의 탓이냐 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스템이 대체 뭔지 들여다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서 있는지 아주 냉정한 숫자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72.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꼴찌예요. 이건 그냥 신문에 나오는 통계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숫자는 어떨까요? 20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졌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온갖 정책을 다 내놨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이건 정말 풀리지 않는 거대한 퍼즐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 교육열이 너무 높다, 경쟁이 치열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원인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설명되지 않는 뭔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진 느낌,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 빠진 조각은 우리가 그동안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던 아주 불편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별 갈등입니다. 사실 이 주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정책 보고서나 토론에서 은근슬쩍 피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외면해온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결혼하고 애 낳는 거 그거 우리 둘 다한테 너무 큰 손해야.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더 손해다, 내가 더 손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둘 다 손해다. 이미 냉정한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싫어서 싸우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구조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구조적 성별 갈등, 이게 대체 뭘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남녀가 서로 미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 이 판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결혼하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질 거야. 애 낳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육아는 결국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되겠지? 일이랑 가정을 어떻게 둘 다 챙겨? 이런 생각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계산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결혼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구나. 마치 게임의 규칙 자체가 잘못 설계돼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냥 빠지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남성과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계산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둘 다 결혼과 출산은 손해라는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의 항목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선택지는요, 경력 파괴라는 거의 내 존재가 흔들리는 수준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남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지는 거죠. 둘 다 엄청난 부담인 건 똑같은데 그 부담의 종류가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산을 결정하는 순간 마주하게 될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력이 끊기는 건 기본이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어렵게 복귀해도 예전 같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도 계속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사회는 여전히 주 양육자는 엄마여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죠. 이걸 다 감수할 만큼의 보상이 과연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남성은 자유로울까요? 전혀요. 남성 역시 이중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장으로서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압박이 짓누릅니다. 그렇다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육아휴직이라도 쓰면 바로 경력에 불이익이 돌아오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성은 묻죠. 왜 육아 부담은 전부 나한테만 지우는 건데? 남성도 묻습니다. 왜 경제적 부담은 전부 나 혼자 져야 하는데? 이 두 질문 들어보면 둘 다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하니까 이 타당한 질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 갈등이라는 틀로 보니까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왜 정부가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이 실패하는가? 둘째, 왜 온라인 세상에서는 남녀 갈등이 이렇게까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만 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온라인 환경은 이 구조적 갈등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이고 더 분노를 유발하는 컨텐츠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사람들은 각자 성별 기반 커뮤니티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보고 상대 성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 속에서 결혼은 서로를 위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걸 뺏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계약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그 200조 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왜 그 엄청난 돈이 효과가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만으로는 이 구조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이 불공평한 부담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냥 현금만 주는 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똑같습니다. 잠깐 물이 차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죠. 자, 그럼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명확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저출산 붕괴는 어쩌면 이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은 내 경력을 망가뜨리는 너무 큰 위험이야 라고 말합니다. 남성은 출산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부담이야 라고 하죠. 둘 다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뭐라고 하나요? 그 위험과 부담 너희가 각자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공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붕괴는 남녀가 서로를 탓해서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손해만 남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다. 이건 남자 대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의 실패인 거죠. 이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은 멈추고 이 실패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바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요. 하지만 혹시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쩌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 질문을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